네, 반갑습니다. FAT 1급 10회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629페이지 보시면 돼요. 629페이지에 1급 10회 기출 모의고사 나와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출제된 10회 모의고사, 10회 기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객관식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아시다시피 객관식 이론이 15개 2점에서 30점 몇 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도전으로 입력하는 거 70점인데, 객관식은 총 15개 중에 재무회계가 10개가 나오고, 재무회계라는 게 우리가 알고 계신 뭐 분계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그렇죠? 그 회계. 그래서 재무회계가 10개고,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이론이 5개 나옵니다. 차례대로 1번부터 자, 629페이지 보시면 1번 그림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는 이라고 해서 뭐 재무상태표 우리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양식을 미리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다. 당연한 얘기고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두 번째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그렇죠? 크게 보시면 뭐 부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되면 유동자산, 카테고리가 크게 1년 후에 현금화되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갈라지고 3번을 보시면 다시 비유동자산은 다시 4가지로 쪼개지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까지는 맞는데 이연자산으로 분류되지. 이연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자산, 사용하는데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태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 이도 저도 아닌 기타, 왕따 당한 애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이연자산은 옛날에 90년대 IMF 터지기 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렇죠? 3번이 잘못 얘기했고, 뭐 4번은 맞는 얘기죠. 자본은 자본금부터 여기 보시면 기타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제가 요 밑에 썼는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1급 정도 되시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시면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 이론하고 실기랑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그 프로그램 있죠. 도전 프로그램 그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 가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랑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메뉴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 메뉴 이렇게 클릭해서 띄우시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화면에 오른쪽에 여기는 입력하는 거고 이 오른쪽에 오른쪽이죠. 여기 입력하는 거고 왼쪽에 오른쪽 맞죠? 죄송합니다. 예, 오른쪽 이쪽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카테고리가. 요거 보시고 푸셔도 돼요. 기억 안 나시면.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 주식 발행했을 때 분계죠. 이게 정규반이 아니라서 이미 기본적인 이론은 다 듣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의고사 푸는 거니까, 기출 모의고사 푸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자, 항공은 주식 발행했대. 우리 주식 발행할 때 제일 먼저 회사가 주식을 찍어서 발행해주고 주주로부터 돈을 출자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답에도 분계 나와 있지만 항상 우리 자본금 늘어나겠죠. 그렇죠?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00주인데 액면 금액이 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자본금으로 적힐 금액 500만 원 되겠죠. 500만 원 되고, 근데 이게 회사가 좋아서 발행한 금액은 주주한테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발행해 주면서 얼마를 받았냐 하면 주당 7,000원씩 받았대요. 그럼 들어온 돈은 여기에 책에서는 당좌예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700만 원이죠. 200만 원 더 받은 금액은 뭐냐 하면 우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 금액보다 더 들어왔다고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금 200만 원 적혀있죠.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카테고리가 어디로 갑니까? 자본 중에 여기서 보시면 자본 잉여금이죠. 그렇죠? 주주랑 거래해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더 받았다라고 해서 자본 잉여금에 적히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액면가보다 적게 받으시면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적혀져 그렇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만약에 전에 있었으면 그거 먼저 까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 잡는데 이미 할인 발행 차금 전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온전하게 주식 발행 초과금 다 예를 들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 남아 있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100 없애고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100을 적어야 되는데 잔액 없다고 돼 있으니까 온전하게 200을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은 지워도 되죠? 예. 그 다음은 3번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잔액을 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있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기초는 그냥 1월 1일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말은 그냥 12월 말, 연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에 회사가 기말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써보면 기초 자산이 500이었고 자산이 기초에 500이 있었대요. 만원 단위로 쓰겠습니다. 500만 원. 그 다음은 기초 부채가 200이 있었대요. 기초 부채가 200이 있었대. 그럼 당연히 자본 얼마겠어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자본은 300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밑으로 쓰고 있는데. 자, 그리고 기말 자산은 900이고 기말에 자산이 900이 되었고 1년 동안 바뀌어서 기말 부채는 300이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말 자본 얼마가 돼요? 자산 이꼬르 부채 플러스 자본이 600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럼 자본이 지금 보시면 자본이 300이었다가 기초에 600으로 플러스 300만큼 늘었죠. 그렇죠? 늘었는데 이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이익이 나서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바람에 자본이 늘었거나 그죠? 요 300이 늘어난 원인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단기 순이익이 생겼거나 그죠? 아니면 회사가 아니죠. 주주가 돈을 추가로 출자했거나 그죠? 출자해도 자본은 늘어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단기 추가 출자 금액은 100이래요. 주주가 돈을 100만 원 더 낸 게 있대. 그죠? 100만 원 더 냈네. 그럼 당연히 100은 늘었을 테고 그럼 나머지 200이 더 늘어난 원인은 단기 순이익 때문에 늘어났겠지. 그죠? 아시겠죠? 총 자본이 300이 늘었는데 그중에 100은 출자로 통해서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 200은 그러면 자동으로 이익이 나서 자본이 늘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2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됐죠? 예.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을 보시면 4번은 우리 당좌 자산 쪽에서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그죠?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객관식 이론에 잘 나오니까. 자,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2015년도 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가로에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에 그러니까 12월 30일을 결산할 때 매출 채권 잔액의 1%만큼을 쌓기로 한다. 설정이란 게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는 얘기겠지. 쭉 분계를 보시면 1월 1일부터 볼까요? 1월 1일 안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적읍시다. 예. 자,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2월액이 작년에 쌓아둔 것 중에 올해 넘어온 게 140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예를 들어 T자를 생각해 보시면 대손 약자로 쓸게요. 대충이라고. 요게 대손 충당금은 대변 잔액이죠. 표시할 땐 차변에 마이너스, 매출 채권 밑에 마이너스인데 실제로는 얘는 대변에 플러스 잔액이죠. 140 있었는데 7월 1일 날 100만 원 돈 떼었대요. 정기 회수 불능 채권 현금 매수액 죄송합니다. 돈 떼인 게 아니라 돈을 도로 받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얘 작년에 돈 떼었는데 작년에 돈 떼었을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매출 채권으로 그렇죠? 분개했겠죠. 근데 다시 회수했대 도로. 그래서 현금이 100이 들어왔고 그러면 작년에 대손 충당금 차변으로 우리 줄인 금액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되겠죠. 다시 대손 충당금을 늘리자. 대충 100만 원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은 작년에 있던 140에다가 올해 와서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을 줄여놨는데 대손 터져서 올해 도로 회수하는 바람에 다시 100을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렸으니까 240 있겠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자, 근데 12월 30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의
1%만 대손 충당금을 쌓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면 매출 채권 잔액이 12월 31일 총 2억인데 이 중에 1%만 대손 충당금 쌓고 싶대요. 그렇죠? 금액으로 치면 200이 되겠죠. 2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목표 대손 충당금 200이래요. 200만 쌓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내가 쌓고 싶은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만큼 더 쌓으시면 되겠죠. 추가 설정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추가로 더 쌓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미 200만 원만 나는 남겨두고 싶은데 이미 얼마 있냐 하면 240 있죠. 그죠? 240. 이만큼 40이 더 있대요. 위에. 그죠? 이거 40은 어떻게 하셔야 돼? 드러내야 되겠지. 그죠? 이걸 환입이라고 그러죠. 환입. 대손 충당금 취소시키는 거. 그죠? 도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환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0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200만 원만 쌓고 싶은데 240 있으니까 40은 다시 드러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40을 줄여야 되겠죠. 대변이니까 차변으로 줄이면 되겠지. 대손 충당금 40 줄여주고 요거는 너무 많이 쌓아둔 것 중에 40은 도로 환입시킨다라고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이름으로 40만 원 그죠? 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라 비용의 차감 계정이에요. 판매 관리비. 우리 판매 관리비 차감 이만큼 줄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너무 비용을 많이 잡은 거니까 올해 와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올해 판매 관리비에서 40만 원만큼 비용을 줄이래. 비용 차감 항목. 그렇죠? 대손 충당금 환입. 회계 처리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그렇죠? 요 분계. 됐죠? 예,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 볼까요? 5번은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10만 원이 상품 매출 주문에 대한 계약금으로 판단된 경우, 판명된 경우 회계 처리 오른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 가수금이란 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를 때 잠깐 쓰는 임시 계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옛날에. 처음에 돈이 들어왔을 때 입금 당시에 그렇죠? 뭐 현금으로 받았던 뭐 통장으로 들어왔던 간에 그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 받았다 쳐볼게요. 통장으로 들어왔다 합시다. 예.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옛날에 들어왔었대요. 보통 예금 10만 원 들어왔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몰라가지고 분계는 차변에 했는데 대변도 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 계정으로 해서 가수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잡았겠죠. 우리 가수금은 회계에서는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없어지는 애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겠죠. 그게 원인이 밝혀지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시계정이라고 그러죠. 임시계정. 이렇게 했다가 우리 지금은 2분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인이 판명됐죠. 그렇죠?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계약금 받은 거래요. 계약금. 그래서 가수금을 시한부 인생이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야 되겠지. 차변에 없애고 우리 계약금 받은 건 선수금이라고 분류하죠. 선수금 10만 원 이렇게 분류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요 분기 물어봤죠. 요 분기.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돈 들어왔을 때 뭔지 모르겠다. 가수금. 거꾸로 반대로 돈이 나갔는데 얼마나 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뭐 출장비 같은 거 미리 줄 때 그렇죠? 가지급금이라고 분류하죠. 둘 다 여하튼 간에 임시계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을 보시면 우리 상품,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했죠. 우리 재고 자산 어디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재고 자산 그렇죠? 주로 상품이죠. 우리 회계 처리 저 FAT 1급에서는 주로 상품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제조업이라면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상품, 내다 파는 거.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할 때 재고 자산에 상품 적히잖아. 저 상품의 원가란 것은 여기다 잠깐 써보면 모든 자산의 원가라는 거죠. 똑같죠, 이 논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는 내가 이걸 사서 내가 팔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 다 포함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1,000원 주고 산다면 1,000원만 구입가만 취득 원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 주고 주문했는데 오는데 택배비가 1,000원 들어갔네. 죄송해요.
예. 1,000원 주고 샀는데 택배비가 100원 들어갔네. 그럼 1,100원이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 때 들어가는 우리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그러죠. 살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매입 부대 비용은 다 원가에 합산시키죠. 그렇죠? 운반비 같은 거. 물건 살 때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라 물건값. 그렇죠? 빼는 것도 있죠. 단 샀다가 도로 반품되네. 매입 환출 빼고 매입 환출 빼고 샀는데 물건에 불량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깨져서 왔네. 도로 반품하긴 그렇고 상대방한테 따지니까 상대방이 야 그럼 물건 값에서 좀 깎아줄게라고 하는 거 있죠. 매입 애누리. 이건 차가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외상으로 샀는데 원래 한 달 있다 돈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일주일 만에 갚으니까 얘가 고맙다고 해서 또 물건 값을 깎아주네. 매입 할인이라고 그러죠.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정규반에서 다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그래서 하여튼 상품을 사면 내 손에 상품이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상품의 원가로 처리하셔야 돼요. 차감하는 건 이거 세 가지고. 자, 보시면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여기에 집어넣는 거 그렇죠? 뭐가 있어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하용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고 쳐봐요. 외국에서. 그럼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배 타고 오겠죠. 그죠? 상품이. 그럼 배에 실려 있던 게 항구에 도착하시면 내려야 되겠지. 끌어내리는데 배에서 끌어내리는데 하역비가 들어갔대. 원가죠. 아직 우리 회사 창고에 안 들어와서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은 다 원가예요. 그죠? 그래서 상품, 그다음 단만 찍을게요 일단. 가에 보시면 수익 관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이제 도착을 해서 물건을 내리고 하역비, 상품 원가. 그다음 세관을 통관해야지 우리 회사 창고에 올 거 아니겠죠. 세관 통관할 때 세관에서 외국에서 물건 수입하셨네요. 관세 때려요, 관세. 관세를 매기거든요. 세금도 뭐냐? 원가. 아직 창고에 안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왔다 그 순간 우리 회사 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뭐예요? 다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와 다는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니까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상품의 원가로 처리하시고 나는 판매 시의 운송 비용, 물건을 팔 때 운송 비용은 당연히 운반비죠. 그죠? 그다음 보유 과정에서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왔네. 들어오고 나서 발생하는 보험료, 얘도 비용이죠. 그냥 보험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우리 회사 창고, 내 손에 상품이 들어올 때까지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원가고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은 다 비용이다. 답은 가와 다.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되셨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규반처럼 이론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출 모의고사 반의 취지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만. 자, 그다음 7번. 다음은 주항공의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일부와 누락된 결산 정리 사항이다. 그러니까 수정 전이란 뜻은 우리 12월 30일 날 그 결산 분기하죠. 감가상각도 분기하시고 대손 충당금도 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시산표다. 그러니까 성형전이죠. 성형전.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건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이냐. 성형 후고, 그죠? 성형하고 나면 결산하고 나서 어떻게 바뀔 거냐 물어보는 거죠. 자, 자료 이렇게 되어 있겠지 지금. 자료 1번은 성형전, 우리 수정전, 그죠? 수정전에 이쪽에 건물이 100이 적혀 있고. 그다음은 이쪽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 적혀 있죠. 자, 이 상태인데 자료 2번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정보가 있죠. 정액법으로 10년 동안 월할 상각한다. 잔존 가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감가상각 그럼 감가상각비 어떻게 나와요? 감가상각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여기 지금 감가상각 하기 전 금액이니까.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치, 그렇죠?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죠.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100. 그렇죠? 잔존가치는 거기 없다고 돼 있죠. 잔존가치 빵이다. 내용연수 10년이라고 돼 있죠. 월할 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할 상각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연도 중에 산 게 아니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작년에 이미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사서 감가상각을 이만큼 했다는 얘기니까 월할 상각은
여기에선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1년치 하시면 돼요. 작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1년 썼겠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10만 원 되겠죠. 10만 원. 자, 1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엎으면 차변의 분계 아시겠지? 그래 해볼게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결산분계 그죠? 10만 원. 그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추가로 분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성용하고 나면 시산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서 비용이 될 테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엎어져서 15만 원 되겠죠, 이게 그렇죠? 아시겠죠? 15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성용하고 나서 15만 원 될 테고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올해 부분, 그렇죠? 10만 원 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시겠지? 자, 지웁니다. 네. 자, 그 다음은 8번을 보시면 8번은 항공의 재고 수불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서 파는 과정을 우리 재고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상품이 몇 개 들어오고 며칠 날 얼마에 몇 개 들어오고 며칠 날 몇 개 나갔다라고 해서 수불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우리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 1월 달에 매출원가랑 월말 재고자산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보래요, 한 달만. 그래서 1월 1일 날 기초에 1월 2일 날이라고 되어 있죠. 기초 재고 일단 기초 원래 있던 상품이 10개고 10개. 요게 한 개당 단위당 원가는 개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죠. 100원. 이렇게 있다가 추가적으로 1월 2일 날 추가로 매입한 게 1월 9일 죄송합니다. 1월 9일 추가로 사온 게 30개를 더 사왔죠. 30개. 요거는 근데 120원 주고 샀대요. 한 개당 120원. 그리고 1월 16일 날 매출했죠. 20개. 1월 16일 이쪽에 1월 16일 날 20개 팔았는데 이건 냅두고 일단 매입한 것부터 쭉 해볼게요. 그 다음 1월 30일 날 또 추가적으로 10개를 개당 130원에 매입을 했대요. 이렇게 해보시면 들어온 거 다 더해보면 10개 100원, 1000원 이건 3,600원이 30개 곱하기 120원은 3,600원이죠. 그리고 10개 130원 하시면 1,300원이죠. 그렇죠? 이거 다 더해보시면 총 사가지고 온 상품의 총 매입 금액은 5,900원 나옵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개 팔린 것은 어디에서 나가느냐. 여기서 일단 10개 이게 다 나가고 그렇죠? 여기서 여기 1,000원이죠. 그리고 30개 중에 나머지 10개는 여기서 나간 거죠. 그렇죠? 나머지 10개는 120원짜리가 나간 거지.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요게 팔려나간 부분의 원가니까 얼마냐 하면 1,000원, 1,200원에서 10개 곱하기 120원, 1,200원에서 2,200원 되겠네. 총 금액으로. 요게 매출원가가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월말 재고는 얼마가 돼요? 1월 31일 날 월말 재고는 총 들어온 게 5,900원인데 그중에 2,200원 나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5,900에서 2,200 빼면 3,700 맞죠? 3,700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건 매출원가 2,200원, 기말 재고 3,700원에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지웁니다. 자, 그 다음 9번은 보시면 소모품 회계 처리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게 객관식이론은 어찌 보면 분계,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실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방금 그 앞에서 풀었던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 그 주식 발행하는 이런 것들은 객관식 이론뿐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실기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9번 보시면 주로 결산할 때 우리 소모품 정리하는 거 있죠. 다음 소모품 관련 자료에 의해서 2015년 결산 시점에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 도전으로 하면 이걸 수동 결산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료. 회사는 2015년도 3월 1일 날 소모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소모품 살 때 우리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산 잡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로에서 회사는 가로에서 2015년도 기초재고는 없으며 구입 시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했다. 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소모품 살 때 다 쓴다고 생각하고 소모품 B란 이름으로 비용 처리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만 원. 뭐 현금 주고 샀다면 현금 20만 원이죠. 그건 다 비용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12월 30일을 가보니까 다 쓸 줄 알았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게 20만 원 중에 아직 살아있는 애가 10만 원, 미사용액은 쓰지 않고 살아있는 금액이 10만 원 남아있더래요. 그러면 비용 취소, 그렇죠? 다시 소모품 B란 비용을 취소하고 아직 사용 안 한 부분은 자산 잡아야 될 거 아니죠? 비용 취소하고 10만 원. 살아있는 소모품은 우리 소모품이란 이름으로 자산 처리하죠. 자산, 재고자산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자산 잡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살 때 비용 처리했는지 처음 살 때 소모품 잡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차이를 잘 비교해서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31일 날 분계가 틀려지니까 9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도전 실기에서도 우리 실기 실무 수행 평가에서도 수동 결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워도 되죠. 답안에 다 분개돼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이게 회계 이론은 아니고 10번 내부 통제 제도를 물어보는데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내부 통제 제도란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우니까. 내부 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랑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부 회계 관리. 그러니까 회사가 회계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회사가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회계 기본 플로우가 장부에다가 기록하죠.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렇죠? 장부 기록. 장부를 기록해서 궁극적인 회계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이게 회사의 예를 들어 경리과에서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고하겠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전에 뭘 하느냐? 보고하기 전에 뭐 주주한테도 보여주고 채권자한테도 보여주고 세무서에 갖다 낼 거 아니겠죠? 요거 하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 감사받는 게 있어요. 감사.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누가 감사하느냐 하면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든요. 이걸 회계감사라고 불러요. 회계감사. 공인회계사가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감사하는데 다른 말로 외부 감사라 부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 통제제도란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사후에 검사하는 거죠.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1년치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후에 검사받는 거고 그 전에 연도 중에 미리미리 거래부터 재무제표가 나오는 이 과정을 회사가 잘 관리하세요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 내주잖아. 그렇죠? 숙제 내주면 숙제 검사하죠. 누가 검사하느냐? 학교에서 검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날 와서 숙제 잘했는지 검사하잖아요. 그거는 이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애가 숙제를 잘할 수 있게, 그죠? 집에서 어떻게 엄마가 잔소리하죠. 저녁에 야, 숙제 오늘 해서 확인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로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지고 나중에 뒤에 감사받을 때, 그죠? 잘못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연도 중에 회사 내부적으로 경리과에서 재무제표를 잘 만들 수 있게 회사가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상장회사라든지 자산 총액이 1,000억 이상 되시면 이거는 당연히 받는 거고 별도로 요 회사가 내부에서 이 회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내부 회계 관리자를 따로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회계 경영자도 아니고 경리과도 아니고 경리과에서 업무를 잘 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 내부 회계 관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을 뽑아서 따로 또 이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한 하여튼 회사 내부적인 회계관리 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통제 환경은 그냥 회사 환경,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뭐 대기업이냐 이런 것들.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외부 감사, 이거는 여기까지는 회사 내부적인 업무고, 외부 감사란 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한테 검사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사 내부적인 회계관리 제도랑 관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통제활동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또는 내부 회계관리인이, 그렇죠? 경리과에서 업무를 잘 볼 수 있게, 재무제표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놨느냐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4번 모니터링은 감시 잘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인이 따로 있으니까 큰 회사 가시면 있어요. 큰 회사 가시면. 그래서 돈도 없는데 자꾸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 내부 회계관리인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경리과에서 일을 잘 보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모니터링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내부랑 관련된 건데, 동그라미 2번은 외부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최대 침작으로 당연히 동그라미 2번이 답이겠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쪽이고,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세 1원. 그래서 실기에서는 뭐 11과세, 51과세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고, 객관식에서는 주로 이론 문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란 것은 부가세, 세금 내는 곳을 납세지라 부르죠.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있는 관할 세무, 우리 가게가 역삼동에 있으면, 우리 가게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이란 사업자 등록 아시죠?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이란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 국가에다가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업자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롯데리아. 롯데리아는 전국에 매장이 몇 개 있죠? 1000개 있다 쳐볼게요. 전국에 1000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매장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각 사업장. 그러니까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매장이 1000개 있으면 사업자 등록 1000개 내고 사업자 등록증도 1000장 맞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가게를, 커피숍을 하는데 가게가 2군데 있다. 그럼 2군데 따로 사업자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 예를 들어서 뭐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임시로 설치한 홍보 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우리 길 가다 보시면 우유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해서 시음하는 뭐죠? 가판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유 시음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업자 내라 그러면 환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사업장을 안 본다는 뜻은 사업자 등록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판대를 왜 사업장을 내고 있어요, 거기?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맞는 얘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은, 사업자가 사는 곳은 서울, 부동산, 건물이 있는 곳은 부산이죠. 어디에 내느냐? 부산에 내셔야 돼. 그게 동그라미 3번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건물이 위치한 그 부산에다가 사업자를 내세요.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직매장은 제가 아까 했죠. 롯데리아 매장, 사업자 내라고 했죠. 내셔야 되는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치장은 쓰레기 하치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예요. 하치장은. 그렇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겁니다. 아까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치장은 사업자 등록 낼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쓰레기 하치장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사업자 안 내잖아. 그렇죠? 자, 이게 11번. 그 다음 12번 볼까요? 12번.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그 공급 시기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건 판 시점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공급 시기는 다른 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 물건 팔 때 물건 넘겨주고 당연히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장기 할부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외상으로 팔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외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오늘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한 달 뒤에 돈 받는 날짜로 끊는 게 아니라 인도한 날짜로 끊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도 장기 할부는 이게 돈 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장기 할부라고 되겠죠. 장기 1년 이상 할부는 돈을 나누어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그냥 외상이 아니라 장기 할부예요. 1억 3년 동안 나누어 주겠대. 상대방이. 그럼 이렇게 하래요. 3억을 한 방으로 끊는 게 아니라 돈 받기로 한 날 1억짜리 하나, 또 돈 받기로 한 날 1억짜리 하나, 또 돈 받기로 한 날 1억짜리 하나 해서 3장으로 쪼개서 끊으래요.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일 때는 대가, 돈 받기로 한 날 따로따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지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이 완료된 때. 그게 아니라 답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누가 인형에다가 눈 붙여달래요. 인형에 눈 붙여주는 가공 맡겼어요? 맡았어요, 제가. 그렇죠? 인형에 눈 다 붙이는 가공이 완료된다는 것은 인형에 눈 붙이는 순간이 아니라 인형에 눈을 붙여서 넘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인형 다 눈 붙이고 그 인형을 넘겨준 때, 그때 세금 계산서 발행하래. 다음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맞는 얘기고. 그 다음 13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했죠. 줄게. 부가세 우리 기본구조. 너무나 당연한데. 부가세란 것은 내가 물건 팔 때 10% 받은 금액, 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을 사올 때 10% 뜯긴 거 있죠.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죠. 납부세액이다. 여기서 이 매출세액이란 걸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매출세액이란 것은 공식인데, 공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매출액의 곱하기 10%죠. 다른 말로 이걸 과세 표준 곱하기 10%가 되겠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그냥 10%의 기준이 되는 금액, 그죠? 과세 표준에다가 뭐 일반적으로 매출액이죠. 물건 판 돈. 여기에 10% 받는 거죠, 그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물어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답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급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개별 서비스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 개별 서비스라는 것은 고가품, 이런 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고가품에 붙는 세금이죠. 그럼 예를 들어 차값이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차가 차를 팔아요. 차값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2천만 원. 그럼 여기에 개별 서비스라고 해서 얼마가 붙냐 하면 세율을 저도 잘 모르니까 500만 원 붙는다고 쳐보겠습니다. 500만 원. 차값만 2천인데 개별 서비스라고 해서 500만 원 붙는다고 그럴게요. 그럼 현대차는 얼마의 부가세를 받느냐? 나한테 2,500에 10% 받습니다. 자, 그럼 이 500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죠. 2,500에 10% 받으래요. 이해지겠죠? 그러니까 부가세란 것은 혹시라도 이 물건에 다른 세금이 붙으면 다른 세금 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또 10% 때리는 거예요. 2,500에 10%.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여기 딱 뉘앙스가 판 게 아니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주문받았어요. 짜장면 5,000원짜리. 부가세 10% 붙겠죠. 근데 이 짜장면 배달하다가 아저씨가 가다가 자빠졌네? 짜장면 다 쏟았어요. 그러면 좀 물건 팔지도 못했는데, 그죠? 짜장면집에서 물건 팔지도 못했는데, 야, 여기 5,000원에 10% 내놔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되었다. 판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판 것도 아닌데 10% 부가세 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반환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왜 롯데리아나 뭐 이게 스타벅스인가? 옛날에 잠깐 그랬던 것 같은데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이면 900원만 음료 대금이고 100원은 용기 대금이에요. 용기 대금. 그래서 용기 요거 컵 도로 가져오시면 100원 다시 반환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롯데리아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1,000원을 매출로 봐야 돼요. 900원 매출 봐야 돼요. 당연히 900만 매출을 봐야 되죠. 900원. 요 100원은 용기 대금으로 받은 거니까 고객이 컵 들고 오면 다시 도로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으로 받은 거죠. 따라서 요 900의 10%만 90원만 부가세 내면 되겠죠. 과세 표준에 포함 안 되는 거죠. 100원은. 용기 대금 100원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900원에 10% 부가세. 됐죠? 예. 그 다음은 동그라미 4번도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우리 고급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가시면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이 계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음식값 10만 원. 여기에 따로 우리 종업원들 봉사료라고 해서 봉사료 임의를 하는 겁니다. 2만 원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얼마에 10%만 내면 돼요, 부가세를. 나한테 얼마만 받아가시면 돼요, 부가세. 당연히 봉사료는 직원이 아니죠. 종업원한테 주는 거니까 이 음식값의 10%만 부가세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봉사료는 따로 기재된 봉사료 2만 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음식값에만 곱하기 10%해서 만 원만 부가세가 붙겠죠. 됐죠? 예. 자, 이게 13번. 답은 동그라미 1번이었죠, 아까. 네. 자, 그 다음은 14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아닌 것은. 이렇게 되죠. 이거.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세금 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주는데 무조건 공제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제되는 케이스가 있고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접대비 같은 거 공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접대비, 술 마시면서 부가세를 낸 게 있다. 공제 안 시켜줘. 술 그만 마시래. 그렇죠? 그리고 승용차, 그렇죠? 승용차, 자가용을 살 때 또는 자가용에 기름 넣을 때 부가세 낸 게 있다. 공제 안 시켜주죠. 그렇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공제되는 걸 골라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잘 보시면 운수업의 영업용 차량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는 해볼게요.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의 차는 다 다 비영업용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업무용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회사가 이 차를 영업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업용이라는 뜻은 영업용은 뭔 뜻이냐? 그러니까 택시회사, 그죠? 택시회사, 버스회사. 얘네들이 사는 차들은 다 영업용이에요. 차 가지고 영업해서 돈 벌잖아, 그렇죠? 얘만 영업용이고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들은 다 비영업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운수업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에서 이번에 영업용 차 소나타를 샀다. 그건 공제시켜 주겠대요. 일반 회사에서 소나타를 샀다. 일반 회사의 소나타는 비영업용이죠. 그 차 가지고 직접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수업, 택시, 버스 회사의 차만 영업용이라 부르고 다른 회사의 차들은 싹 다 비영업용. 얘는 공제 불가. 공제 안 시켜주고 얘네들은 공제시켜 주겠대요. 동그라미 3번 이해하시겠죠? 운수업, 택시 회사가 소나타 택시를 사왔다. 부가세 10% 낸 거 공제해 주겠대요. 영업용이기 때문에. 자, 지우겠습니다. 너무 긴가? 자, 15번 마지막 끝내고 이거 하면 끝나.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세금 계산서 있죠. 전자계산서인데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은 안 쓰면 무효.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1번 공급받는 자, 그렇죠? 투,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되겠죠? 누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랑 성명 명칭.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예. 공급자, 공급받는 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작성일자, 날짜 들어가야 돼요. 날짜 여기 데이트, 날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동그라미 4번에 공급연원은 있죠. 동그라미 4번은 임의적 기재사항. 근데 얼핏 생각하시면 아니 작성일자랑 공급일자는 똑같은 거 아닌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세금 계산서 물건 팔 때마다 발행하는 경우라면 작성 일자랑 세금 계산서 날짜랑 물건 판 날짜가 똑같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저 회사랑 한 달 동안 계속 거래합니다. 한 달에 한 100건 거래해요. 그럼 거래할 때마다 100장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월합계라고 해서 1월부터 한 달 동안은 이게 실제로는 이게 공급 일자가 되겠죠. 공급 일자 그렇죠? 한 달 동안은 그냥 거래만 하고 세금 계산서는 월 말에 전체 한 달치를 가지고 1월 30일자
요거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공급일자 매 한 달 동안 계속 공급되었을 거 아니죠. 그 날짜랑 세금 계산서 작성일은 1월 31일자 한 장으로 발행할 테니까 이게 서로 틀릴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화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건은 그날 나가지만 작성일자는 한 달치 묶어서 1월 31일자로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여하튼 틀린 거예요. 공급일자는 여기에 반드시 안 들어가도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 아니, 왜 작성일자가 있고 밑에 거래 품목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뭐 여기 좀 더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우리 10회분 모의고사 객관식 이론만 일단 먼저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